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흥을 주제로 강의하게 되는데요. 그 흥을 강의하려면 이야기도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이야기 이런 건 잘 못해서 제가 기존에 썼던 논문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흥과 관련되는 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흥 이러면 부산의 대중가요와 관련된 것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인문학 강의가 제가 하는 게 제가 맡은 부분이 대중가요와 관련된 것보다는 부산의 전통과 관련된 것들을 주제로 해달라고 해서 그 흥을 들으러 왔는데 흥이 안 날 수도 있겠습니다. 잘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왕 인문학 아카데미니까 조금 재미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상지 건축인데요. 이렇게 큰 회사 제 친구 중에도 건축 토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좀 거친 편이에요. 네. 그래서 건축 토목하는 사람들이 이런 인문학 아카데미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는데 상지 건축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지 건축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면 좋겠어요. 네. 흥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즐거운 감정, 뭐 이렇게 사전적으로 몸짓과 소리로 표현되는 감정 같은 거를 얘기하죠. 그리고 흥과 관련되는 어떤 처음 등장하는 우리와 관련되는, 부산은 아니지만 한국 전체와 관련되는 그런 단어 중에는 그 제천의식 때 동이족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잖아요. 동쪽 오랑캐라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지칭했는데 그 사람들이 군치 가무한다 그랬어요. 술 먹고 때를 지어서 춤추고 노래하는 걸 잘한다라고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써 있어요. 그래서 요즘 K-팝이나 이런 거 보면 때를 지어서 노래하고 춤추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주 전통 있는 한 2000년 이상 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그런 우리 마음 속에 있었던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세계 공통되는 우리나라 전체와 관련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부산은 어떤 특성을 또 갖고 있는가 하는 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또 있네. 그 부산에서는 민속극이라고 해서 가면 쓰고 탈놀이 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게 다른 지역보다 이 흥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노래나 이런 걸 보면 돌아와야 부산항해나 부산 갈매기 이런 노래들, 낭만에 대하여 이런 노래들 보면 되게 이별을 노래해요. 근데 그게 슬픈 가운데 부르지 않잖아요. 다 신나게 부르지, 그죠? 그래서 슬프지만 슬프지 않게 하는 그런 게 부산의 감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5, 6도 5개인지 6개인지 왔다 갔다 헷갈리는 그러니까 일정 고정된 게 아니라 늘 움직이는 그런 게 부산의 흥의 성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A 불비 낙이 불유 신나지만 너무 흐트러지지 않는 이런 거를 그 우르기 가야 사람 우르기 얘기해서 삼국사에 실려 있단 말이죠. 가야라는 게 우리 영남 지역하고 가까운 김해, 고령 이쪽이니까 그런 게 우리 마음속에 남아서 전해져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민속극 같은 경우는 비판적인 요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흥을 가장 잘 담아낸 최근의 노래가 나훈아의 테스형이라는 노래인 것 같아요. 흥과 그 안에 비판적인 요소도 들어간 것이 바로 그 노래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전통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었고 전해져 왔는지 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드라마란 말이 있는데
트라우마라는 말은 나쁜 기억이 살아가면서 계속 자기 삶을 방해하거나 장애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걸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좋았던 기억, 아름다웠던 추억 이런 것들이 삶의 에너지로 재충전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지칭하는 단어는 없어요. 트라우마라는 말은 부정적인 내용만 담고 있어요. 좋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에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화이트 트라우마다라고 제가 명명했어요. 네, 그래서 처음 썼던 제가 만든 단어고 처음 쓴 거예요. 그래서 의사나 뭐 정신의학 이런 거 한 분들은 뭐 신경도 안 쓰겠지만 하여튼 제가 썼어요. 언젠가는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면서 썼는데 화이트 드라마는 그러니까 흥은 살아가면서 슬픈 일이 있지만 그걸 이겨내는 화이트 드라마로서 작용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부산의 대표적인 민요로는 제가 민요 전공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넘어갑니다. 옹해야하고 개지나 칭칭나네가 있는데 옹해야는 부산 지역만 부르는 게 아니라 영남 경상북도 뭐 경남 전체적으로 많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보리타작 할 때 도리깨질 하면서 부르던 노래를 옹해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옹해야라는 민요는 가사가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부르는 사람마다 또 지어 부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노래는 8, 9월에 그러니까 음력 8, 9월이면 9, 10월에 추수를 끝내고 보리를 심어서 겨울을 견뎌내고 다음에 2월에 보리를 베는 이런 내역에서 도리깨질하는 그런 내용의 신나는 노래. 이 안에도 아마 부산만이 아니라 영남 전체에 걸쳐진 노래지만 부산의 흥도 이 안에 들어있겠죠. 그리고 개지나 칭칭난에는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전승되는 그런 노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칭칭이 소리라고도 하고 개지나 칭칭난에라고도 하고 뭐 부르는 사람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개지나 칭칭난에 민요라는 게 다 그렇지만 일정한 가락이 있고 가사는 부르는 사람의 창작력에 따라서 다양해질 수도 있고 그 지역의 성품이나 이런 게 반영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청정하늘에 잔별도 많고 이내 가슴에 수심도 많다. 이 가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산의 심성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민요의 노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칭칭 소리가 불려지는 대표적인 부산의 연희가 좌수영 어방놀이라는 겁니다. 좌수영 어방놀이인데 좌수영 어방이 뒤에 가면 이제 나오겠지만 어방이 두레같이 어민들이 사는 동네의 어떤 협동조합 같은 단체예요. 그래서 좌수영은 이제 한양에서 내려다봐서 좌측에 있는 해군 기지가 좌수영이잖아요. 좌측에. 그래서 지금 수영구 있는 지역이 좌수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네. 광안리 일대가 좌수영이에요. 그게 딴 데로 옮겨갔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 수영구잖아요. 그 수영역 옆에 수영 지하철 옆에 팔도시장이 있는데 그 안쪽에 수영 본진이 있었고 거기를 근거지로 해서 수영의 민속들이 전승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영 민속 고적 협회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배우고 싶은 분이 혹시 있으면 검색해서 가서 배울 수도 있어요. 좀 뒤에 나올 동네 야류하고 수영 야류 이런 데는 배우는 사람들이 젊은 분들도 있지만 나이 든 분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전통 연희를 배우려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영 지역의 해군들이 불렀던 노래, 이 어방놀이인데 뭐 하면서 불렀는가 하면 물고기 잡으면서 부른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물고기의 실제가 멸치입니다. 멸치 후리 소리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좌수영 어방놀이 같은 이런 놀이 하면서 개지나 칭칭난의 놀이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후반부에 실제로 요즘은 유튜브에 이런 게 다 있어요. 저도 이런 데 현장 조사 가서 찍고 사진 찍고 동영상을 찍고 하지만
제가 찍은 것보다 유튜브에서 보니까 훨씬 편해요. 네, 요즘은. 그래서 유튜브에 좌수영 어박놀이 치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조사를 가도 매년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정부에 있는 걸 다 볼 수는 없는데 매년. 요즘은 각 보존회에서 촬영해갖고 유튜브에 다 올립니다. 시골 마을에 있는 것도 올리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남해 선구 줄긋기라는 게 있어요. 그 줄다리기입니다. 그 남해 마을에 노인들이 점점 나이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분들 줄다리기 하고 이러는 것도 누군가가 찍어서 올려요. 예. 가기 어려운 지역에 수많은 민속과 전통 연희 이런 것들이 유튜브 안에 있습니다. 좀 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노래의 그 정신이 부산 갈매기 같은 노래로 잘 나타나 있어요. 이거 작사 작곡한 사람은 김중순이라는 분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고향이 어딘지 이런 건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걸 지을 때는 부산이 이제 주제가 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부산의 정서가 어떻고 어떤 노래를 만들면 부산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산에서 나고 자란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 작사 작곡할 때는 부산의 정서를 반영했을 게 틀림없기 때문에 개지나 칭칭나네나 옥녀와 같이 그 부산의 정서가 많이 반영된 노래일 것 같아요. 근데 가사를 보면 내 생각 잊었는가, 순이야, 파도 치는 부둣가에, 여러분 다 노래는 많이 불러보고 들어봤지만 가사를 이렇게 읽는 건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파도 치는 부둣가에 지나간 일들이 가슴에 남았는데 너는 정녕 나를 잊었나, 못 잊어 내 이름을 부르는데 너는 벌써 나를 잊었나, 이렇게 해서 사랑이 이루어져서 환호작약하는 기쁨의 노래가 아니고 아마 이 시련을 당했거나 특별히 헤어지자란 말도 없이 멀어져간 추억과 사람에 대한 슬픈 어떤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거 별로 생각하지 않고 신나게 부르잖아요. 그죠? 특히 그 야구할 때, 롯데 야구가 코리안 시리즈 할 때 이거 한번 신나게 부르는 게 버킷리스트인 사람도 있는 그런 기막힌 노래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산에는 애국가가 2개 있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진짜 애국가하고 부산 갈매기를 애국가처럼 부르는, 그게 롯데 야구 할 때는 진짜 이제 더 애국가보다 애국가 같은 노래가 되죠. 이겼을 때 부르면 좋은데 맨날 지니까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이런 것처럼 어떤 자연물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마음을 투사시켰다가 거기서부터 반영돼 오는 나의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로 만든단 말이죠. 이런 정서는 부산은 아니지만 울산에 가면 방구대 안각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방구대 안각화를 탁본해 놓은 거죠. 이게 그림 압축해 놓은 건데, 방구대 안각화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바로 앞에까지 못 가게, 하절기에는 물이 있고 동절기에는 물이 말라서 그 앞에까지 갈 수는 있지만 못 가게 이렇게 막아놨어요. 볼 수 있는 거리는 한 150m 이상 됩니다. 굉장히 멀리 보여요. 그러니까 누가들은 안 보입니다. 망원경으로 보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꺾어져 있어서 비를 덜 맞는 고기에다 이렇게 새겨놨어요. 이게 높이가 한 4, 5m 되고 길이가 한 10m 될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큰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신석기 시대의 암각화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양산쯤에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울주군에 있어요. 바닷가에 있는 게 아니고 양산 거기에 소고기 유명한 데가 있는데, 언양 쪽이에요. 그 산속에 있어요. 산속 물가에 있는데 아마 신석기 시대쯤에, 그러니까 이게 울산 방구대 암각화 박물관에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나 그림 같은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지역에 사는 어떤 예술적 감성이 높은 사람이 몸은 허약해서
고래나 이런 물고기 잡으러 가지는 못하고 그러다가 돌아오는 친구도 있고 돌아오지 못하는 친구도 있고 동네 아저씨 누구는 돌아오고 누구는 돌아오지 못하고 그래서 아마 가을쯤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는 그때쯤에 그 정서를 여기다 반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탈이 있어요. 여기 얼굴이고 탈 여기도 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한 시대에 조각을 했는지 몇백 년에 걸쳐서 했는지 사실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예. 근데 거기에 울산에 살던 한 젊은 사람이 했는지 나이 든 사람이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당시의 정서와 흥을 여기다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요런 걸 이제 무당으로 해석합니다. 예. 사람이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걸로 보고 여기 고래나 뭐 이런 그 고래 잡는 어선 이런 것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죠. 귀신 고래 뭐 등등 있고 이런 이 가축의 교묘하는 모습 다양한 것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러한 그 정서들이 영남 지역이니까 그런 정서들이 부산 갈매기 이런 노래를 지은 사람이 부산의 정서를 반영했듯이 이런 거에도 아마 영남의 정서가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좌수영 어박놀이인데 그 괴지나 칭칭난의 노래가 들어있는 그 놀이 그 연희입니다. 전통연희. 좌수영에 있고요. 어방이라는 것은 수군과 민간의 협동체, 그러니까 협동조합 같은 그런 단체의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고, 그러니까 멸치를 잡아서 그 멸치를 후리고 털고 쪄서 그 말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 만선이 돼서 기쁘게 노는 그런 과정들이 이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업노동의 고됨과 즐거움을 어로요와 마임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놀이입니다. 구성은 이제 서도 춤판, 길놀이 같은 거죠. 그다음에 만선을 하게 해달라고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는 용왕고사. 그다음에 내왕소리. 내왕소리라는 게 그물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만들 때 요즘은 뭐 나일론 뭐 이런 걸로 화학 제품을 만들지만 과거에는 그런 게 없을 때는 새끼줄이나 아니면 나무 줄로 된 나무 갑자기 생각이 안 했던 그런 나무 재질의 끈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당기면 줄을 길게 늘려서 그물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사리소리 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런 과정, 그다음에 가래소리는 만선이 돼서 멸치를 많이 잡아왔어요. 그래서 그 멸치를 이렇게 떠가지고 가래라는 건 이렇게 삽 같은 거잖아요, 그죠? 네, 삽 같은 거로 떠서 나르는 과정에서 부르는 노래. 칭칭 소리는 만선이 돼서 즐겁게 흥겹게 노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농악이라고 많이 아시잖아요. 농청놀이, 농악 이런 거는 농사짓는 일련의 과정을 다 보여줍니다. 네. 그런 거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 마을마다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어박놀이는 전국적으로 이 좌수영 어박놀이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또 그리고 다대포에 가면 다대포 후리소리라고 있는데 그 후리소리도 이 어박놀이랑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물고기를 잡고 그 잡힌 물고기라는 게 주로 멸치입니다. 멸치를 잡고 그걸 터는 과정의 이야기를 농악처럼 그러니까 이거 어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닷가에서 농악처럼 그 물고기 잡는 전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놀이가 좌수영 어박놀이입니다. 이제 서도 춤판이고 여기가 그 좌수영 어박놀이를 전승하는 수영 민속고족협회 그 수영 팔도시장에서 위쪽 조금만 올라가면 그 안에 이런 연희 공간이 있어요. 연희 공간이 있고 여기에 그 전승하는 건물들도 있고 그래요. 대개 그 지역이나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거나 부산 지역에 사는 그
아줌마들이 와서 이거 배웁니다. 여기 좌수영 어방이라고 써 있죠. 근데 요 스탠드가 있는데 지금은 요 위에 이렇게 철골로 비가 오거나 뭐 눈이 와도 행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다 덮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좀 밝은 상황이죠. 요즘 위에 뚜껑을 덮었기 때문에 이렇게 밝게 사진이 안 나옵니다. 그 좌수영 어방놀이인데 이제 고사를 지내는 거죠. 여기 고사상을 갖다 놓고 여기 그물이고 여기 이제 그 그물을 만드는 내왕소리 새끼를 넣어서 새끼를 굵게 하고 이러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기구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멸치를 담아서 나르는 그런 내용들이고 용왕이 그 물의 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의 신, 물의 신도 용이고 그래서 언제부터 그랬는가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삼국유사에 890년경에 통일신라 때죠. 그 울산 개운포라는 데에서 그 다 경주 지역이죠. 그 헌강왕 때인데 처형이 등장합니다. 처형의 용자는 얼굴 용자를 써요. 용왕의 아들인데 그 처형할 때 용은 그 처형 탈 있죠. 큼직하게 생긴 울산에서 처형 축제도 매년 하고 그러죠. 근데 그 헌강왕 때 헌강왕이 그 개운포에서 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개운포에서 경주까지 굉장히 멉니다. 산을 넘어가야 되고 이러는 굉장히 먼데 조그만 그 바닷가예요. 개운포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구름이 껴서 보니까 용왕이 나타나서 아들 처형을 잘 부탁한다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절도 지고 망해서는 절도 지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 동해 용이 동해를 관장하는 용이 동해를 관장하는 신이 용이다라고 인정이 되고 그보다 좀 일찍으로는 그 헌화가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헌화가라고 저 경주 사람이 강릉 쪽으로 발령을 받아서 신라 때 통일신라 이전이죠. 가다가 부인이 수로 부인이라고 그러죠. 그 부인이 바닷가에 있었는데 뭐 절벽에 꽃이 있어서 그 꽃을 꺾어 달라라고 하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어떤 노인이 와서 꽃을 꺾어 줬다거나 또 가다가 그 여자가 동해 용왕이 바닷속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가 내놨다거나 이런 설화 있죠. 지금 그 삼척에 가면 그 장소가 정확히 어딘지 몰라요. 강릉 쪽이라는 사람도 있고 삼척 쪽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절벽대에 있는 바닷가인데 삼척에 가면 원덕인가 하는 그 지역에 그 크게 용과 그 수로 부인의 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 헌화가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기념물도 크게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이제 신남마을이라고 여자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서 남근을 깎아 놓은 그런 공원도 있고 그런데 용왕이 바다의 신인데 서해나 남해는 이런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동해 쪽에 동해하면 동해와 남해의 어중간한 곳에 있는 부산이 중심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신에게 만선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 내왕소리는 여기에 이제 그 새끼줄을 넣어서 여기 두 가닥이 들어서 한 가닥이 나갑니다. 이제 굵어지겠죠. 줄다리기 할 때도 줄다리기 보면 굵은 줄도 만들잖아요. 그런 거 할 때도 이런 걸 이용하는데 사리 소리 어디 갔네? 그래서 그 칭칭 소리는 만선이 되고 나서 즐겁게 사람들하고 뒤풀이하는 내용이 칭칭 소리입니다. 여기에 그 괜한 칭칭 나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 사수영 어방놀이의 그 안의 내용은 물고기 멸치를 잡아서 만선이 돼서 즐겁게 노는 내용을 한 40분 정도에 보여주는데 그게 물고기 잡고 뭐 만선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은 며칠 걸리겠죠. 그거를 압축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과정에는 만선을 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장가 가서
애 낳고 잘 살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의 고통을 보여주지만 거기다 희망을 갖자 하는 내용이 그 징징소리에서의 절정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흥이라는 거는 삶에 대한 인생은 고통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고통을 이겨내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흥이고 그런 것들이 자수형 오방놀이 같은 놀이에 나타나 있고 칭칭소리에도 들어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 탈놀이 민속극이 전국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는데 되게 그 봉건제적 세상에 대한 비판, 처첩 갈등 이런 건 공통적인 기본 내용인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뭐 노름이라고 또 하고 산대, 별산대 뭐 등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집니다. 민속극은 흔히 가면극이라고 하죠. 근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분포돼 있어요. 분포돼 있는데 요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은 야류, 들판에서 노는 들노름이다 해서 야류, 한자로는 유예요. 야유인데 그 부르는 분들이 그러니까 동네 야류나 수영 야류 하는 분들이 류로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리을을 이응으로 하는 거는 두음법칙이라고 그래서 왜 뭐 예를 들어 류씨를 우리가 유씨라고 발음하는 경우는 있지만 두음법칙이죠. 근데 이응을 리을로 발음하는 법칙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야유인데 그분들이 류라고 발음하니까 그렇게 씁니다. 네, 그래서 민속조사나 구비조사 나갔을 때 그분들이 말하는 대로 받아 적어요. 네, 그래서 표기가 사람마다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 유예요 자꾸 물어보면 말이 끊기고 그 한자로는 어떻게 써요? 또 물어보면 그게 민속조사나 구비문학조사 대상이 되는 분들 중에는 한글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한자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게 유예요? 어떻게 써요? 한자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대로 된 얘기를 못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받아 적거나 녹음해요. 나중에 표기를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경우가 그래요. 동네 야류, 수영 야류가 동쪽에 있고 이 서쪽에는 뭐 통영 오광대, 고성 오광대, 김해 오광대, 가락 오광대 등 오광대가 여러 가지가 오광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야류는 오광대하고 내용이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는데 특히 이 동네 야류에는 문둥이가 등장해요. 경상도 보리문디, 뭐 아그문디 자스 뭐 이런 말, 우리가 문둥이란 말을 애칭처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문둥이 그러면 문둥이가 장애자를 비하하는 뜻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놀이에서는 그런 뜻은 전혀 없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인간 세계에 대한 통찰을 춤으로 대사 없이 잘 보여줘요. 그것도 한번 좀 더 시작 볼게요. 그래서 그 수영 야류에는 문둥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동네 야류에는 그게 등장해요. 그리고 이 진주 오광대나 가산 오광대, 이 오광대 지역에서도 그 문둥이가 등장하는데 김오광대도 거기 문둥이들은 그냥 노름하는 사람 정도로 표현되어 있지 동네 야류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심오한 뜻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어느 탈놀이가 더 낫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그 문둥이 하나만 가지고 또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전체적인 내용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보면 요거는 이제 탈놀이 분포와 관련된 지도고 이거는 그 외 여러 가지 민속과 관련된 지도인데 그 전국에 이렇게 많은 민속들이 있는데 부산을 소개하는 대표적인 그 민속이나 그 전통 연희가 동네 야류, 수영 야류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연희들은 부산에서 시작이 됐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 탈놀이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먼저 기록은 경주로부터 출발해요. 신라 때 탈놀이를 놀았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쓴 향락자병이라는 시에 부산은 또 최치원과 관련된 인연이 많잖아요. 이 경상남도나 이 남쪽 지방에 최치원 관련된 지역이 여러 군데 있는데 해운대라는 말도 그렇고 뭐 최치원이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최치원이 쓴 시에 영남 지역에 그런 탈놀이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형식화하고 재밌게 하는 데는 아마 서울 쪽, 한양 쪽에서 한국의 먼저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 서울에 이런 산처럼 이렇게 무대를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밑에 바퀴를 달아서 끌고 예산대라 그래서 예자가 이제 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중국 사신들이 왔을 때, 여기서 왔죠? 중국 사신들이 왔을 때 이런 연희들을 했어요. 그래서 줄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위에서 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 탈춤 추고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근데 요 산대를 놀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인조 반정 때, 1623년인가 인조 반정이 있었어요. 그 앞에 왕은 광해군이죠. 광해군이 정치적으로나 뭐 이런 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연인을 많이 했어요. 많이 놀았어요. 그래서 연희가 굉장히 발달됐었어요. 그리고 발달됐는데 인조가 광해군을 내치면서 그 놀던 사람들을 그 산대도감이나 나래도감 이런 데 소속됐던 예인들을 다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립 또는 왕립, 로얄 오페라단, 로얄 뭐 탈놀이단, 로얄 정제무라고 하잖아요. 정제라는 게 제주를 헌정한다는 뜻인데 이 임금님 앞에 높은 사람들한테 제주를 헌정하는 그런 정제를 하던 사람, 탈놀이 하던 사람, 탈놀이는 임금님 앞에서 거의 연희를 하지 않은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주로 상인들 앞에서 많이 한 걸로 돼 있어요. 일반인들. 그래서 하던 사람들을 인조가 다 내보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더 예술적으로 프로적인 정신으로 연희를 잘하던 사람들이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100년, 200년 지나면서 그 전국 이제 유랑극단이라는 게 유랑패들인 남사당패 같은 유랑패들이 많아졌고 했는데 그 연희들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면 연회도 뭐 의궤 이런 걸 찾아보면 이런 기막힌 그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나 이런 데서 다운도 받을 수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확대하면 전에는 돋보기로 이렇게 봤었는데 그 돋보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스캔해 놓은 그 파일을 이렇게 확대하면 그 사람들의 얼굴 똑같은 사람 수천 명이 그려져 있는데 의상이 조금씩 다르고 어깨에 맨 줄이 방향이 다르고 그래요. 그때 이제 김홍도가 도화원에 있을 때 많이 그렸었는데 꼭 한번 보시면 아주 기가 막힌 그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낙성연도라고 그 정조가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고 그 수원에다가 화성을 지어서 낙성한 해에 이렇게 연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전통 연희를 하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동헌 같은 월대가 있는 건물이고 경복궁으로 말하자면 근정전 같은 그 건물 월대 앞에 밑에다가 X자로 나무를 이렇게 하고 위에다 판을 깝니다. 판을 깔고 이 위에서 공연을 하는데 지위가 높은 사람부터 안쪽에 앉는 거죠. 지위가 낮으면 이제 보이지도 않는 밑에 앉아 있고 여기서 연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왕은 보통 왕을 그리지 않는데 이건 아마 왕이 아니고 그 지역이 제일 높은 사람이거나 이럴 거예요. 여러 가지 그리고 이거를 왕이 보기 위해서는 그 비단에다가 칼라로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보는 거는 종에다가 흑백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재밌는 것들도 많이. 그런 이제 연희가 그 신라 때부터 영남 지역에 그런 탈놀이 같은 게 있었는데 수도가 이제 개성 한양으로 가면서 좀 더 형식화된 전통 연희들이 퍼져 나오기 시작한 게 17, 8세기쯤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기에 아마 그 이후에 18세기 이후에 이 동네 야류 같은 이런 탈놀이 민속극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된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오랫동안 단절되고 그랬었어요. 1935년, 37년 이럴 때 그 중일 전쟁 이런 게 나면서 중일했다가 1960년대 해방되고 1958년 그때 전국 민속 예술 축제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잘된 것들을 중요 무형문화재, 지금은 국가문화재라고 하죠. 그걸 지정되고 그랬었는데 18호로 지정됐어요.
특히 남쪽에 그 통영, 오광주 이런 거는 2호, 3호 아주 굉장히 순번이 빨라요. 순번이 빠르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이제 빨리 예술적 가치가 있었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빨리 너네들 빨리 해봐라 하고 지정을 한 거죠. 예. 그 동네 야류는 동네 온천장에서 그 금강공원 쪽으로, 그러니까 그 금정산 쪽으로 바라보면 요즘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그리고 하여튼 금강공원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케이블카 타는 데가 있어요. 그 인근에 가면 해양자연사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해양자연사 박물관 옆에, 부산 민속예술보존협회가 있어요. 건물 잘 지어놨어요. 그 안에 동네 야류도 있고, 동네 고무, 그러니까 북춤, 고무, 동네 지신밟기 등등, 동네 학춤, 동네 한량무 등 6, 7개의 그 동네 민속 시리즈가 함께 전승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일반인들 배우러 많이 와요. 네. 한 번이라도 결석하면 출연료가 안 줘요. 저도 했는데 지각했다고 출연료가 안 주던데 그만큼 엄격하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죠. 여러분 손심심 씨라고 들어봤죠? 네. 김준호 손심심 씨가 이 동네 야류와 그 동네 농청놀이 이런 동네 지신밟기 이런 놀이의 보유자고 그래요. 손심심 씨는 동네 야류의 전승교육사. 그러니까 인간문화재 직전이죠. 거기서 할미 역을 하고 그러는데 아주 연기가 아주 출중합니다. 아주 야한 연기를 재밌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동네 야류 구성이 문둥과장, 양방과장, 영로과장, 할미영광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문둥이가 처음에 등장해서는 혼자 등장해서 굉장히 슬퍼하는, 한탄하는. 문둥이라고 잘 모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 중에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 않다고 그러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눈썹이 빠지고 그러는 병인데 피도 안 나오고 뭐 피가 안 나지는 않겠지만 그 고통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손 자르면 굉장히 아플 텐데 그건 아프지 않은 병이라고 그러죠. 나이 든 분들은 뭐 다 잘 아는 건데 처음에 한 명이 등장해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슬퍼해요. 근데 한 명이 더 등장해요. 더 등장해서 둘이 반갑게 만나서 즐겁게 삶의 그 고통을 승화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요. 이 문둥 과장이야말로 부산의 흥을 보여주는 삶 속에는 기쁨과 슬픔이 같이 있지만 언젠가는 기쁨으로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 존재에 대한 통찰이 이 문둥 과장에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그 대사도 없지만 춤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양반과 말뚝이가 대결하는 과정. 영로 과장은 좀 더 볼 건데 간단히 설명하고 보면 좀 나니까. 영로 과장은 영로라는 괴물이 양반 99명을 잡아먹었는데 한 명만 더 잡아먹으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등천 또는 승천, 등용문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 명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과정을 재밌게 보여주는데 다른 지역에도 영로가 등장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 영로가 결국 양반을 잡아먹어요. 동네에서는 양반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게 아마 화합지향적인 동네인들의 생활 습성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할미 영광과장에서는 처적 갈등이 나타나요. 그래서 영감과 할미가 결혼해서 애 3명 낳고 있었는데 영감이 집을 나가서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애인 첩을 하나 데리고 들어와요. 근데 그 사이에 할미는 혼자 애들 키우다가 애들 3명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영감이 네 혼자 애 못 돌봤냐고 한 대 때려서 할미가 죽어요. 그리고 그 할미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낫게 살리려고 하지만 잘 안 돼서 상여나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야류 길놀이는 이게 길놀이예요. 동네 야류 시작할 때는 이렇게 동네 지역의 온갖 흥을 다 여기에 담아서 폭발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탈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 뭐 종이로 만든 등이에요. 이게 오색등, 용등, 봉등, 학등이라는 게 종이로
이렇게 등을 만들어서 그 안에 초를 넣어요. 예. 그래서 그 타지 않게 하여튼 뭐 해서 길게 새벽교쯤에서 시작해서 그 안쪽으로 이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1969년에 찍은 흑백, 동네 야유 이런 것도 그 유튜브에 보면 다 있어요. 예. 그 전에는 그 동네 야유 그 연희자들이 저한테 교수님 이거 귀한 자료입니다 하고 나한테만 준 것처럼 얘기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유튜브에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예. 그때 보면 동네 고등학교 뒤나 주변이 그냥 산이에요. 예. 그럼 뭐 많이 보이진 않지만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동네 야류에 등장하는 그 문둥이 2명 등장한다 그랬죠? 첫째, 둘째. 그다음에 이렇게 탈들이에요. 이거 털이에요. 이 털, 셋째 양반인데 모양반이라고 해요. 이걸 개털로 해서 개잘량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양반을 아주 비하시키는 거죠. 그 원양반이고 두 번째 양반, 셋째, 이게 털이 셋째고 이게 넷째예요. 그래서 그 원양반이 그 과거 시험을 본 사람이어서 사모관대 쓰고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종가도령, 영로, 할미, 그 제대각 부인, 이거 첩이죠. 네. 말뚝입니다. 동래구에 가면 이 말뚝이 탈을 그 지역의 어떤 대표적인 그 상징처럼 해놓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말뚝이는 이거 어떻게 만들었느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박물관에 국립민속박물관 이런데 보관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대추빛깔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은색으로 옛날에 납으로 칠했다 그래요. 은색 칠해서 잘 보이게. 그 공연할 때는 장작불을 피워놓고 밤에 공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잘 보였겠죠. 그리고 귀가 큰 이유는 이야기를 많이 잘 들어라 양반들한테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이기도 하지만 말뚝이는 이 에너지가 넘치는 남자로 돼 있어요. 여기 툭툭 붉어진 게 이제 여드름 자국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성적 에너지가 넘쳐서 겉으로 드러난 거로 해석해요. 그거는 이 탈을 만든 사람이 그렇게 설명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양반들한테 그 서민들의 얘기를 잘 들어라라는 의미로 귀를 크게 하기도 했지만 우리 동네 또는 옆 동네 어떤 여자가 나하고 바람을 필 수 있을까? 또는 어떤 얘기들이 그러니까 약간 음탕한 얘기를 많이 듣고자 귀가 커졌다. 이렇게 이 탈을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셨는데 천재동 쌤이라고 울산의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일본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살아계셨으면 한 10살쯤 됐을 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만들었고 요 입술이 붉게 아주 크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입술은 여자의 성기를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사에 그런 게 나와요. 네, 그리고 그 이빨은 지금 여기 다 부드럽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돼 있는데 한쪽은 약간 뾰족하게 하기도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한쪽 뾰족하게 한 이유는 못된 양반들을 혼내주라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동글동글한 거는 재밌게 인생을 부드럽게 유황합적으로 살아라 이런 의미를 같이 넣은 거라고 해요. 이 말뚝이는 이렇게 말 타고 가면 양반들이 높은 사람이 말 타고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잖아요. 그때 앞에 말을 끌고 가는 사람이 말뚝이에요. 그러니까 자가용 운전수 비유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높은 양반 집에 말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뚝이 춤은 좀 이따 보시면 알겠죠. 동우 앉았다 이렇게 일어서는 그 역동적인 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체라는 게 이제 말한테 끼려 할 때 쓰는 그 채찍 같은 거, 그걸 말체라고 해요. 그걸 이렇게 휘두르면서 탕 치면서 춤추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양반과의 군무. 그러니까 말뚝이는 양반과 대립하는 인물이지만 같이 그 무대에서
말뚝이가 가운데 서고 주변에 양반이 원을 그려 서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양반과 말뚝이가 함께 추는 춤이 멋있어요. 예. 그리고 특히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서쪽 호남 쪽은 소리가 강하고 동쪽은 영남 쪽은 춤이 강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영남 지역에는 판소리가 없잖아요. 지금 전승하긴 해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래 전승했던 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그쪽에는 호남 쪽은 오광대, 탈놀이 이런 게 없어요. 예, 전승되는 데가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오광대는 통영까지예요. 통영 이쪽. 야류는 부산 쪽이고. 근데 그쪽에는 없단 말이죠. 예, 근데 그쪽에 소리 진도 같은 경우는 국가문화재가 그 섬에 4개가 있어요. 강강수월래, 진도 상여소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진도 씻긴 곳, 그 다음에, 죽은 사람 가족을 위해서 하는, 있어야 돼. 소리 위주로 4가지나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진도는 부산보다 먼저 국립국악원이 생겼어요. 서울에 생기고, 그 다음에 진도에 생겼어요. 그 정도로 거기는 그런 전성현이 소리 이런 게 강합니다. 그래서 말뚝이하고 양반이 대립하는 내용이 양반과장인데 춤은 조화적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부산의 흥이 슬프지만 슬프지 않은 듯이 살고 고통스러운 인생 속에서 즐거운 생각으로 그걸 극복하듯이 말뚝이 양반과장에서는 대립하고 싸우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춤을 통해서 그 흥을 극복하는 갈등을 극복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 춤 사이는 이렇게 뛰고 휘두르고 손을 흔들고 하는 그 모양이 큰 춤 사이로 대부분 돼 있어요. 문둥이 춤은 문둥이는 그렇게 활동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도 문둥이 춤출 때 이렇게 손을 오므려서 춥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간 상태로 이렇게 춤을 추고 몸 전체가 정상이 아닌 모습으로 정상인보다 더 멋진 춤을, 그러니까 그 화려한 옷을 입고 발레리나 또는 화려한 옷을 입은 한국의 어떤 태평무 또는 수건 하나 들고 추는 그 수건춤 또 서양의 멋진 춤 이런 거보다는 별 큰 동작이 없지만 인생의 슬픔과 기쁨을 다 보여주는 깊은 인생 통찰, 인간에 대한 통찰이 들어있는 게 문둥춤입니다. 좀 이따 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문둥과정이에요. 그래서 문둥이 한 명이 등장해서 슬퍼하는 신세 한탄할 내용을 보여주다가 한 명이 더 등장해서 이제 애로움을 이겨낸 기쁨의 동작을 보여주는 게 이 문둥춤입니다. 지금은 이 복색도 똑같이 입어요. 이게 속어인데 들고 있는 게 속어인데 작은 북이라는 거죠. 이거를 법고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작은 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신명을 부르는 흥을 부르는 원인이 돼요. 저 북을 봄으로써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슬픔이 있다 그러면 이 북을 생각하시고 여기서 심령이 막 쏟아져 나한테 온다 이렇게 어떤 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다음 동네 야루 1과장이 문둥과장이고 2과장이 이제 양반과장입니다. 말뚝이와 이게 원양반이에요. 사모 비단으로 만든 모자고 관대. 이 관대라는 게 허리띠 이런 걸 관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이게 사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비단으로 만든 부채. 그러니까 네모졌지만 사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과거에 합격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런 옷을 입은 원양반이에요. 그리고 여기 다른 양반, 동생들 이런 사람들이 이 양반과 대립하는 이런 내용인데 춤은 같이 모여서 추는 화합적인 것이다. 요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반주하는 음악 연주자들이에요. 꽹과리, 북, 장고 이런 걸 연주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영로과장. 이 영로인데 까맣게 이렇게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탈은 말뚝이의 말뚝이와 할미 약간 변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영로 탈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럴 것이다라고 그 선대 연희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그런 연희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영로 양반인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99명 양반을 잡아먹고 한 명만 더 잡아먹으면 이제 하늘로 승전한다. 그래서 너를 잡아먹으러 왔다. 그러니까 나는 양반이 아니다. 그럼 뭐냐? 뭐 똥이다, 풀색이다, 돼지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부인해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네 하렙이다 라고 하니까 내 조상이니까 나의 존재가 있게 해준 존재니까 그럼 못 잡아먹지 하고 이게 이제 영광 할미과장인데 영광과 본처 할미와 첩인 제대각 씨가 펼치는 애정의 삼각관계를 다룬 겁니다. 그래서 그 송석화 쌤은 1925년에 이거를 멜로드라마적인 것 같다 이렇게 평하게 쓰기도 했어요. 지금부터 한 거의 100년 전에. 그래서 첫째 이 사람이 이 부부인데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애는 다 죽었고 첩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도 큰 소리 칩니다. 그게 이제 봉건제사에서는 그랬죠. 그 부인을 뭐 두세 명씩 두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게 경상도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남자들이. 저는 고향이 경상도가 아니고 강원도인데, 강원도 정서가 경상도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말투도 좀 비슷하죠. 강원도 강릉이 고향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갔더니, 네 고향이 경상도나?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런 말 하고 살았어요. 그게 이제 서울 사람들한테는 경상도 말처럼 좀 들리기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근데 이 양반이,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자기 생각하고 그냥 처적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못된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인데, 지금 보면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일반적인 가치관이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할미가 이제 죽어요. 사람 누구나 죽지만 그 죽음 속에서도 이 내용이 슬프지가 않아요. 굉장히 기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는 그런 모습이 부산의 흥의 실체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역을 하는 사람, 이 할미 역을 하는 사람이 손심심 씨예요. 그래서 이 남자도 해요. 남자 선생님, 남자하고 손심 씨가 두 분인데, 저는 손심 씨랑 친하기 때문에 그분 연기하는 거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5월, 뭐 1년에 여러 번 공연하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 5월, 6월만 돼도 덥잖아요. 그럼 이제 이 옷이 좀 얇아진단 말이죠. 기본 복장은 갖춰져 있지만. 근데 이제 손심 씨가 워낙 그 재능도 뛰어나고, 같이 이 할미하는 다른 남자분도 연기력이 뛰어나요. 뛰어난데 이제 손심 씨 얘기하면 더 재밌으니까. 그 손심 씨는 다른 사람 눈은 별로 의식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좀 야하게 치마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여기 배를 드러내요. 여기 다 보일지 모르죠. 여기 배예요, 배. 위에 치마, 위에 옷, 저고리는 짧고 치마는 밑에 걸려 있어요. 이게 배가 드러나는데 맨살이 아니고 뭘 입어요. 맨살. 사색 타이즈. 김연아 선수가 왜 스케이팅 할 때 옷 입는 것처럼. 근데 남자는 안 입어요. 남자 연예자는 그대로 배를 드러내요. 그래서 이렇게 한데 아주 야하게 관중석을 다니면서 우리 영감 못 봤냐고 찾아다니는 그런 장면들이 아주 재밌어요. 좀 이따 한번 보시죠. 그리고 수영. 요거 하기 전에 동네 야리와 자수형 어반다리를 영상으로 잠깐 보고 봐야 본 것 같죠?
이게 69년에 했던 이때는 이제 필름으로 찍은 거예요. 필름으로 찍은 거를 많이 영상으로 파일로 많이 바꿨기 때문에 그 당시 얘기 들어보니까 참여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촬영을 하고 그 당시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었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서울에 다시 가서 저걸 보면서 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 녹음했다 그래요. 지 영화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추울 때 음력 정월 대보름에 이렇게 모여서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이거는 동래고등학교 자리에서 연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봉등, 용등 뭐 이런 등을 만들어서 저 안에 촛불을 켜고 이렇게 조명처럼 활용한 거죠. 엄청 추웠다. 그러니까 이 촬영은 그렇지 않았지만 70, 80년대 실제로 했던 춤췄던 분들 다 돌아가셨지만 그분들 동네에 사는 제가 2000년에 만났던 노인들 중에는 여기 참여했던 몇 명을 제가 인터뷰하고 그랬었는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자존심 센가 하면 동네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해요. 여기 동네, 저쪽 부산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그러니까 동네는 양반들이 살던 지역이고 저쪽 부산은 뭐 여러 사람들이 잡다하게 모여 살았다. 아니, 잡다하다는 표현은 비하하거나 이게 아니라 이제 구성이 일관되지, 그러니까 쭉 다손되던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거는 이제 길놀이 같은 과정, 흥을 이제 모으는 거죠. 모아서 공연을 시작합니다. 69년에 볼거리가 없었어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들 와서 춤을 추고, 양복 입고 구경하러 오고, 그런 것도 보세요. 여기가 동래고등학교 뒤쪽이라고 그래요. 지금 거기 다 건물 들어서 있는 거죠. 원양반. 이분이 문장원 선생님이라고 오랫동안 살아 계셨어요. 이거 하는 분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의 연희가 자기네들보다 못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는 사람들이 훨씬 잘합니다. 이제 말뚝이 등장했죠. 말뚝이 요 손에 든 게 말체고요. 대사로는 싸우지만 이렇게 모여서 같이 원을 그리거나 조화로운 춤을 추는 게 양반 과장입니다. 할미가 등장해서 죽었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상녀가 나갑니다. 이건 개인기라 그래서 각자의 상녀 나가는 건 요즘 하는 공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통 야외에서 하는데 이게 이제 1년 전 거라고 돼 있죠. 그때 저도 갔었는데 올해도 갔었고 영로과장이네. 이게 건물 안에서 비가 와서 밖에 비가 와갖고 그 안에 공연장에서 한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다른 지역도 대부분 이렇게 공연장에서 많이 해요. 원래는 야외에서 하던 거였는데. 이건 전체 다 있는 1시간 반에 실제 공연하는 건 한 50분이에요. 군무라 그래서 이제 하기 전에 다들 나와서 이렇게 춤을 춥니다. 아까 길놀이 길게 그림 그린 거 보시죠? 이제 그런 흥을 모으는 과정이고,
문둥이가 이제 나와서 자기 삶의 애처럼과 원망스러움, 비극적인 어떤 인간 존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성우광대라고 있어요. 저쪽 가면 통영 옆에 경남 고성 있잖아요. 경남 고성의 그 문둥춤도 이거 비슷해요. 거기는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 말뚝이 춤이 제일 활달하고 멋있지만, 경남 고성의 그 고성우광대 문둥이 춤도 아주 그 인간에 대한 통찰이 잘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가을 들판에 곡식을 다 걷어가고 남아있는 나달 몇 개를 주워서 그걸 갈아서 먹으면서 자기 삶을 한탄하는 그런 스토리가 들어있는 춤을 춰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나면 아주 처연합니다. 네. 동네 야류는 그런 일관된 스토리는 현재 없어요. 이제 살살 만들어가면 좋겠죠. 네. 하여튼 이 처절한 자기 모습, 인생은 고통스럽다 하는 이런 내용을 별짓을 다 해도 내 삶의 한계는 극복되지 않는다. 이런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었는데 이제 친구가 들어왔어요. 친구가 나타나서 속어를 발견하고 서로 이렇게 맞춤을 주면서 즐거워하고 앞에 전반부 춤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제 문둥이 퇴장하면 양반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양반들의 복장을 보면 그 빨간색, 노란색, 흰색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오방낭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5가지 방향, 5가지 색깔로 된 낭, 주머니. 근데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물론 중국에서 온 거지만 중국보다 더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된 것 중에 하나가 오방색인데 가운데가 주황, 황색이고 동쪽인 청색. 바다 공교롭게도 이제 동해는 바다잖아요. 서쪽은 백색. 근데 북쪽은 검은색, 남쪽은 빨간색. 이렇게 해서 5가지 방향 속에서 방향을 나타내는 그 색깔로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 옷을 이렇게 입었어요, 양반들이. 그래서 나와서 춤을 이렇게 추고, 이제 양반들이 심심하니까 말뚝이를 불러보자. 라고 해서 말뚝하고 부릅니다. 말뚝이 나타나서 이 말체를 휘두르면서 이렇게 춤을 춥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앉았다가 일어서는 건 도무라고 그러고, 그 위로 솟구쳤다가 떨어지는 듯이 이렇게 하는 거를 덧배기 춤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영남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춤 사이가 바로 그 덧배기 춤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건데, 그 덧배기가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합의된 연구자들이나 연의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영남 춤은 그렇게 덧붙여서 하는 춤, 덧배기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남사당 팀들이 줄도 타고 사물놀이도 하고 인형극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단 말이죠. 그중에 덧배기라는 것도 있어요. 그게 탈춤이에요. 탈놀이에요. 그래서 덧배기가 탈을 얘기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한 영남 지역의 춤 그러면 덧배기 춤이다. 이때 반주하는 음악을 덧배기 가락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국거리 가락인데 그 덧배기 가락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이제 그 말체를 들고 양반이 전국에서 이 탈놀이 하는 분 중에 연기를 제일 잘하는 몇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저 말뚝이 하는 분이. 저 이빨 사이로 이제 바깥을 보는 거예요. 탈이 크니까. 그리고 저 안에 이제 마이크가 들어가 있어서 그 연기하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지금 우리한테 들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말뚝이가 양반들을 되게 혼내줘요. 혼내주고, 그 원양반이 내가 너를 찾아냈는데 어디 갔었냐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그랬더니 내가
여기 말뚝이가 너를 당신을 찾으러 당신 집에 갔더니 자기 주인 집이죠. 갔더니 양반 당신은 없고 대부인 마누라만 있더라. 그래서 부인이 나보고 오르라고 해서 안방에 들어가서 해가 뜰 때까지 술을 마시고 그 몸을 뭐 이렇게 했다 이런 내용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양반이 약을 올리고 양반들을 비난하면서 양반들을 그 해학적으로 비판하는 거죠. 대사로는 아주 그 주길 그 조선교회사 서설이라고 우리나라의 천주교를 전파하러 왔던 그 당시 그 프랑스 신부들이 돌아가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쓴 책이 있어요. 불과 한 200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양반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나쁘게 일반 백성들을 괴롭히는지 하는 얘기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물론 양반이 다 그러지 않았죠. 이울국 같은 이런 양반들도 있었고, 못된 양반들도 있었고, 죄를 지어도 이유가 정당하면 사람을 죽여도 벌을 받지 않았던 게 양반이니까. 근데 이제 후기에 오면 그 양반들 숫자도 늘어나고 그런 것들 여기서 비판하는데 이렇게 춤도 같이 추는 조화와 비판이 같이 섞여 있는 게 영반가죠. 이거 부산 흥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영로는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도망 다녀요. 양반의 상징이 이 부채기 때문에 양반이 처음에 등장할 때는 이 부채를 들고 등장했는데 그 영로가 막 저돌적으로 달려들고 그래서 그 과정에 이 부채를 떨어뜨려요. 네, 떨어뜨려가지고 다시 그걸 찾으려고 떨어져 있죠. 저걸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영로는 또 못 찾게 하고 그래서 영로 양반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화합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남자 선생님이에요. 맨살이 그냥 드러났죠. 할미가 자식 3명을 키우다가 다 죽고 이제 영감을 찾으러 나선 거예요. 영감은 바깥에서 돌다가 이제 할미 찾으러 나왔고, 그래서 동네 시장에서 이제 만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이제 찾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달놀이에서는 이제 서로 이렇게 같은 무대에 있는데 못 본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등을 맞대고 당신이네 뭐 이렇게 이제 반가움을 표시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놀이에서는 그 등 맞대고 이러는 것들이 다 부부 관계를 하는 그런 걸로 해석합니다. 이제 제대각 씨가 나타났죠. 제대각 씨하고 본초 할미하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 애들 3명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까 한 명은 어르다 죽고 한 명은 설방울 따라가다 죽고 한 명은 앞 도랑에서 가재 잡다 죽고 그러니까 무슨 큰 비극적인 사건이 있어서 죽는 게 아니라 아주 쉽게 저 세상으로 가는 자식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탈놀이가 본격적으로 전국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게 인조 이후잖아요. 인조 때 병자호란도 있었고 그 앞에 임진왜란이 있었고 그래서 그 큰 호란 외란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피폐했고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죽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걸로 많이들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술가가 와서 경문도 외우고 그 침도 놓고 하지만 그러니까 의원이죠, 이 사람은. 의원, 복술가도 경문도 외우고 했지만 살아내지 못해서 나름대로 이 신랑이 영감이 할미를 살리려고 한 노력은 많이 해요. 이 가시 돌아갑니다.
그 갓 돌아가는 거 보려니까 하여튼 갓이 뱅글뱅글 돌아가서 사람들이 아주 결국 못 살리겠다 그래서 이제 그 시체 들고 나가고 이렇게 들고 나갑니다. 나가고 상녀가 들어옵니다. 이 상녀에 돈을 걸면 극락왕생한답니다. 그래서 돈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상녀 소리는 전국 어디에나 아주 많이 수영 야구까지 짧게 수영 야류가 동네 야류보다는 먼저 시작했어요.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그걸 밝히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데 증언에 의하면 책에도 다 그렇게 정리가 돼 있고요. 조금 일찍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동네 야류가 열심히 해서 연희의 수준은 뭐 두 군데 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수영 야류는 이제 그 길놀이부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앞에 동네 야류랑 흡사해요. 근데 동네 야류 없던 게 범과정, 그러니까 사자무 과정이 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그 수영 지역의 그 산세나 지형이 그 앞에 백산이라고 있는데, 백산이 사자 모양인데 그 지역에 좋은 기운을 모아서 다른 데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대요. 지금 뭐 건물들이 많아서 그걸 알아보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그 사자가 가지 못하게, 좋은 기운을 뺏어가지 못하게 그 사자한테 보험을, 작은 동물을 바치는 일종의 희생제의와 같은 그런 내용이 마지막에 있어요. 그 동네 야류는 그게 없죠. 그리고 수영 야류에는 이제 문둥 과정이 없고요. 팔선녀들이 나와서 길놀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길놀이 하는 과정에 여기가 이제 그 팔도시장 안쪽에 있는 그 약간 동산이라고 해야 돼. 약간 높은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그 팔도시장 쪽으로 가면 거기 운물도 있고 운물고사도 지내고 그래요. 그리고 그 팔도시장을 통과해서 조금 통과해서 약간 오른쪽으로 골목으로 가면 무민사라고 최영 장군을 모셔놓은 사당이 있어요. 절이 아니고 무민사. 네. 최영 장군을 모셔놓은 사당이 있는데 최영 무속에서 저 뒤에 이제 동해안 배신구 무속 잠깐 할 건데 그 무속에서 최고의 신이 동해안 지역의 그 무당들은 그 신을 모시는 무당들이 아니에요. 그 세습 분들인데 주로 이제 서울, 경기 약간 북쪽에는 강신, 신이 내린 무당들이 많아요. 최고의 신이 최영 장군이에요. 네, 그래서 최영 장군이 무당 몸에 들어오면 그 무당은 엄청난 돈을 법니다. 한번 움직이면 외제차, 봉고차 그 뒤를 따르는 수행원들, 악사들이나 음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그 수십 명이 같이 움직이는데 외제차 9대, 8대가 같이 움직일 그거 한다 그런 차가 있다 그래서 뭐 유능하다는 건 아닌데 방증이 되는 거는 유능한 무당이라는 건 굿을 잘하고 예언력이 뛰어나고 굿을 했을 때 효험이 있어야 유능한 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효험이 있어야 자꾸 의뢰가 들어오는 거예요. 비싼 돈을 주고 굿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그런 건데 그 최영 장군, 임경합 장군이 신으로서는 최고 계열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요 팔도시장 앞에 거기 가면 무민사라고 있어요. 조그만해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소원 빌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소개합니다. 네. 그 지역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길놀이처럼 이렇게 모여서 양반 아까 그거 비슷하게 생겼죠. 옷 색깔도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흰색. 그건 종가도령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양반들이 모여서 심심하니까 말뚝이나 불러볼까 하고 아까 그 동네아리랑 내용이 차이가 없어요. 이 요즘 이런 데에서 그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배우는 사람들 중에 전문가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 전문가들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춤을 전문적으로 추는 사람. 예를 들어서 부산 시립국악단, 이런, 아니, 꼭 그런 데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배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서 배워서, 내가 춤 좀 추는데, 연기를 좀 하는데 하는 분들이 가서 이런 데 가서 배우면, 굉장히 신난 새로운 어떤 세계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말뚝이 벌써 움직임이 비교하면 안 되는데, 동네 야류처럼 자연스럽게 연기를 잘하는 수영 말뚝입니다. 영로가 나타나서 이제 역시 이제 영로가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할미 영감 가장 고생하는 할미의 모습. 영감이 등장해서 할미와 갈등을 하다가 할미가 죽고 살려보려고 하지만 살릴 수 없어서 상녀가 나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여기까지 동네 야류랑 같죠. 여기 동네 야류에서는 문둥이가 있었는데 여기는 없고,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사자가 이 안에 사람이 3명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사자, 중간사자, 뒷사자라 그래요. 그래서 앞에 사자는 그 앞에 저 사자 얼굴 같은 탈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앞에 들고. 그다음 뒤에는 꼬리 잡고 하고 가운데는 기니까 이제 그 위치를 좀 맞춰주는 걸 하죠. 그래서 그 범이 앞에서 까불고 그래서 잡아먹는 그런 내용으로 연기하고, 나중에 탈을 다 갖고 와서 소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하면 다음에 만들기가 힘드니까 그냥 그 소각하는 척만 합니다. 그 다음에 보는 김에 제가 뒷부분에서 하려고 했던 동해안 별신굿이라는 걸 잠깐. 동해안 별신굿은 부산 밀락동에서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그 바닷가 마을에서 하는 거예요. 바닷가 마을에서 전에는 한 300개 마을 정도에서 했는데, 요즘 새마을 이런 거 지나고 이러면서 요즘 한 79개 정도, 조사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 70개 정도 마을에서 연행을 해요. 부산 밀락동 그 회센터 많은 뒤쪽으로 가면 그 항구가 있어요. 광안대교가 끝나는 지점쯤 되는데, 요트장 말고 그 회센터 바로 옆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 항구가 있고, 물고기 잡는 어부, 어촌계가 있고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서 해요. 근데 거기 시작점이에요. 동해안 별신굿 시작점이에요. 또 넘어가면 청사포, 나중에 보여줄 텐데 11월 29일부터 2박 3일간 청사포에서 이 굿을 해요. 근데 청사포에 가면 왜 조개구이 집 많잖아요. 약간 거기는 이렇게 방파제가 약간 높잖아요. 그 방파제 앞에 유리로 된 가게? 그런 게 하나 있어요. 그 안에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2박 3일간 합니다. 근데 전에는 잘 안 했어요. 그런 거를. 미신?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전통에 대한 애착이 좀 더 강해져서, 보통 3년, 6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요. 근데 전통에 대한 애착은 일본 사람들이 훨씬 강합니다. 이 탈룰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일본에 전해줬어요. 일본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일본의 가부키 노 이런 거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얼굴에 허옇게 칠하고 하는 거는 가부키고, 탈을 쓰고 하는 건 노예요. 근데 그 연희 형태나 내용이 한국을 닮아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걸 구경하려면 좋은 자리는 100만 원을 내야 돼요. 보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내고 보러 가요. 4시간, 8시간씩 하고 그래요.
중간에 밥 먹고 도시락 먹고 그래요. 그래도 일본 사람들은 봅니다. 한국 사람들은 또 동네 야류, 수영 야류 돈 안 받고 공짜로 와서 보라고 그래도 안 봐요. 여러분 이 중에 아마 보신 분 거의 없을 건데 전과 달리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근데 이 동해안 벼싱굿은 그 밀락동 청사포에서 시작해서 그 기장에서는 6개 마을에서 해요. 네, 기장은 6개 마을에서 대변, 이천리, 항리, 칠암, 하여튼 그 6개 마을에 돌아가면서 기장군의 지원을 받아서 돌아가면서 이제 굿을 이렇게 말해요. 굿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굿을 하는 걸 보면 나쁜 귀신이 나한테 와서 붙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근데 굿이라는 거는 누구 죽어라고 굿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복을 받으라고 하지. 그래서 굿을 보러 가면 교회나 절이나 이런 데 가듯이 성당 이런 데 가듯이 거기 가서 복 받으러 갔다가 뭐 척살 당하는 이런 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굿을 보면 복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굿하는 걸 보면 뭐 구경도 하시고 그러면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데 근데 동해안 벼싱굿은 부산만이 하는 건 아닌데 이 최고의 무당들이 다 부산에 살아요. 살고 부산에 살다가 돌아가셨고 지금 여기 나오는 이분이 김영희 쌤이라고 어디 갔나? 중간에 있는 분 김영희 쌤인데 기장 그 체육관 우측에 사시고 요 분의 동생 이런 분들이 다 그 기장 인근에 다 삽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김석출 쌤이라고 우리나라 최고의 세스무 무당이었어요. 김석출. 그 부산 선수산 아파트에 살다가 돌아가셨고 그 김석출 쌤 그다음에 그 형님 그분들 출신은 포항이에요. 포항인데 굿을 부산에서 많이 하니까 이제 부산에 와서 살았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살아있어서 110살쯤 되는 분들이에요. 그 아들들은 안 하고 부인도 하셨고 딸 3명인데 이분이 첫째 딸 그다음 그 동생 2명 딸 셋이 아버지한테 그걸 배워서 해요. 그리고 이분들의 남편들이 같이 남편은 앉아서 당구 치거나 음악 연주하고 무녀 서서 노래하고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굿은 기본적으로 동해안 벼싱굿은 해상 안전, 바다에 나가서 사고 나지 말고 물고기가 잘 잡히는 풍어와 육상에서는 다산과 풍농, 어촌도 되게 그 농사도 같이 짓잖아요. 이 사람이 세 번째 딸의 남편. 이분들이 처음 만나고 했을 때는 동네에 권본 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젊은 사람들 이 동해안 벼싱굿의 음악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옆에서 반주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고대 나오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서울대 국악과나 한예종 국악과 정도 돼야 여기 와서 반주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무당들이지만 신을 모시는 무당들이 아니고 국악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송가인이라고 있잖아요. 그 엄마가 송순단 선생이라고 제가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진도 사람들인데 진도 무당들이에요. 근데 거기도 신이 내린 무당들이 아니고 그냥 노래 잘해서 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순단 선생 같은 경우 진짜 절정의 목을 가진 분인데 그 딸이니까 뭐 그렇겠죠. 이 사람이 셋째 딸, 여기 첫째 딸. 지금 한 67, 8세쯤 됐어요. 이분은 이보다 한 70세쯤 됐고, 73세? 네. 이 언니는 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겉으로 보면 한 90세 돼 보이는데, 실제로는 80세쯤 돼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다른 건강은 다 좋은데, 허리가 이렇게 굽어서, 잘 서 있지를 못하고. 근데 저분이 앉아있는 분 머릿속에
이 동해안 벼싱굿의 가사나 연행 방법, 음악 연주법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분이 이제 인간문화재예요. 이 앞에 관객들이 마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산 지역에는 오구굿이라고도 있어요. 오구. 오구라는 거는, 예? 예. 그리고 보면 이제 극락왕생을 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부산 지역에 있는 그 동해안 별신굿 하는 사람들이 하는 굿인데, 오구굿이라는 거는 극락왕생. 극락을 가서 살아라 이거예요. 다시 와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불교에서 극락왕생이라는 거는 인간으로도 다시 태어나지 말고 아예 극락 가서 오지 마라 하는 게 극락왕생이잖아요. 그래서 오구라는 게 이제 죽은 사람이 극락으로 완전히 가라, 오지 마라 하는 게 오구굿이고, 살아서 그런 걸 하는, 내가 죽은 다음에 너네들이 내 자식들이 나 좋은 데 가라고 굿해주면 내가 안 와. 모르지. 살았을 때 해주라. 해서 살았을 때 하는 게 산오구예요. 그리고 불교에서 하는 거는 예수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저스 예수가 아니고 한자로 예수라고 써요. 살았을 때 불교에서 하는 걸 제. 그러니까 불교에서 하는 거는 제를 써요. 집에서 하는 제사는 어이제잖아요. 49제, 수륙제 이렇게 하듯이 이게 이제 수륙제나 예수제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오구굿입니다. 부정굿으로 시작하는데, 부정굿이라는 거는 굿을 하기 전에 깨끗해야, 굿이라는 건 신을 불러와서 그 신을 즐겁게 해주고, 그 신이 즐겁게 해주면 그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신을 보내드리는 송신. 그러니까 청신해서, 신을 청해서 오신, 신을 즐겁게 해주고, 송신, 신을 보내드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굿이에요. 그래서 이 오구굿 같은 경우는 죽은 사람의 그 혼백 이런 거를 여기다 이제 옷이나 글자를 써서 이렇게 담아요. 돌돌 말아서 나중에 굿을 하고 저걸 풀어서 갖다 태우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찻반 같은 데다가, 큰 접시 같은 데다가 밀가루를 이렇게 이렇게 뿌려놔요. 거기에 아무런 흔적이 없는 밀가루 뿌려놓고 밑에 재단 밑에다 놔뒀다가 굿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 꺼내면, 굿이 잘 됐으면 거기 새 발자국이 생겨요. 희한하게 그런 게 생깁니다. 이렇게 왜 새가 이렇게 발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발자국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뭐 굿하는 동안 우리가 다 거기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몰래 꺼내서 찍었을 리도 없고, 그런 거 하진 않죠, 그분들이. 그리고 저쪽 서쪽에서는 그 밥그릇을 꽉꽉 눌러서 그 천으로 싸서 물에다 던져요. 그래서 그 굿을 하고 이렇게 잡아 당기면 그 밥그릇 안에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 누구 머리카락인지 모르는데 그 죽은 사람의 혼백이 저승이 아주 잘 갔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 담아두고 떠났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등인데, 이 굿을 할 때 굿당 바깥에다 저 높이 이렇게 등을 달아요. 저걸 흑해등, 허계등 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신들이 이렇게 저승 갔다가 좌선들이 굿한다고 하니 맛있는 건 먹으러 가자고 우르르 오는데 어디서 하는지 모르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볼 때 그 등이 반짝거려야 찾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런 목적을 합니다. 그래서 망자 저승에 잘 가라고 하는 게 오구굿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구굿은 뭐 전국적으로 다 있어요. 서울에도 있고 진도에도 있는데 부산에 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좀 더 아마 댁에 계시면 이거 따로 켜놓고 볼 기회는 아마 거의 없을 테지만, 동네야라 수영야리를 볼만하고 그래요. 자수형 어박놀이도 비슷한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마주 후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지역의 민속은 수영 야류, 아까 동해 야류 같은 거 있었고, 바닷가에서 해군과 어민들이 놀 때, 쉴 때 하던 멸치잡이 잡는 놀이. 이 농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영 농촌놀이. 농촌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었죠. 수영 지시는 그 겨울철에 이제 하는데, 죽으면 되게 신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학생부군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누가 죽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소가 무슨 구제역이나 무슨 요즘 소 무슨 병에 걸려면 태우거나 그러지 않고 다 땅에 묻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에 묻으면 이제 죽은 건데 그 죽은 존재들이 위로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티가 난다 그래요. 그래서 뭐 병균이 돌아다니는 것도 문제이지만 질서가 깨지고 그러니까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신을 바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사를 하고 나서 집들이 하고 이러는 게 일종의 지신 밟기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 밑에 아파트 뭐 두께 한 20cm 두께의 무슨 신이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우리 민속에서는 그런 이게 이제 수용야류에 등장하는 양반들, 영로, 사자와 이렇게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 수영 지역의 좋은 기운이 사라지지 말라고 이렇게 합니다. 최영 장군, 무민사 잘 기억하셔서 팔도시장 갈 일이 있으면 아마 상인들은 되게 알 거예요. 거기 가서 구경도 하시고 그러면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수영야류, 동네 야류, 양반과장에 이러한 그 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는 대사이면서 동시에 화합을 제안하는 내용. 그거는 그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영 지신밟기. 지신밟기는 여기 집이죠. 집에 와서 그 정초에 농악배들이 다닙니다. 그래서 와서 옛날에는 큰 집에 안에 마당에 우물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깨끗한 물이 계속 유지가 돼야 건강하니까 우물 고사도 지내고 장독대 고사, 철룡이라고 그래요. 장독대, 그다음에 조왕, 부어, 성주 그 집안 전체의 신, 그 신들에게 그 좋은 이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라고 하는 1년 덕담 고사를 지내는 게 지신밟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 안에 들어와서 그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기를 축원하는 게 지신밟기예요. 그러니까 집들이 비슷하죠. 농촌놀이는 농악이에요. 농사 짓는 일련의 과정들을 다 이게 이제 이게 도리깨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아마 처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서 때리면 나달이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런 게 반영이 된 게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앞에 거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돌아와야 부산항해도 원래는 돌아와야 마산항해였다 그러죠. 그 이제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헤어지는 노래예요. 근데 돌아와야 부산항해 부르면서 그 노래방에서 부르더라도 큰 이별의 어떤 슬픔을 부른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나서 불러요. 그렇죠? 그러니까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게 부산흥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노래 중에서 최근이라고 한 10여 년 이상 됐지만 낭만에 대하여라는 노래가 있어요. 새벽 이 사람들은 어디서 사는지 모르지만 부산이라는 그 정서를 담아서 가사를 개작했을 거고 최백호는 동네 출신이랍니다. 기장 출신이에요? 일광? 네, 엄마가 하여튼 부산 출신이잖아요. 그죠? 네. 일광이든 하여튼 뭐 나훈아는 여기 초량인가 출신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테스 형이라는 게 부산의 행을 가장 잘 압축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 지역 출신의 대중가요 가수들은 되게 작사 작곡을 자기가 해요. 현철, 서른도,
특히 나훈아. 새벽고도 그렇고. 나훈아는 자기가 다 작사, 작곡해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 창의력하고도 연결이 그러니까 그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예술인이지만 작사, 작곡을 직접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런 흥이, 이 노래는 이제 무슨 만남의 기쁨 이런 건 별로 없어요.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색소폰 소리를 들어본들 다 사라진 추억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슬프게 들리진 않아요. 그죠? 아련하게 들리고 여기서부터 어떤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서 화이트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추억이고 다 흘러간 얘기지만 밤늦은 항구에서 돌아올 사람이 없는데도 그 첫사랑 소녀에 대한 추억을 생각하면 내 삶의 에너지가 다시 충전이 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부산의 흥이 아닌가. 화이트 트라우마가 바로 부산 흥의 핵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동해발신군 제가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항리에서 했던 저거 한 6일 동안 합니다. 코로나 때 이 동네는 일광. 코로나 때는 장사가 더 잘 됐대요. 바닷가 가해에서 장사를 많이 했다 그래요. 잘했다. 여기가 이제 청사포 지난번에 했던 거예요. 19년이죠. 19년에 했는데 올해는 이게 양력으로 11월 29일인데 음력으로는 아마 요 시기가 비슷할 거예요. 좀 다르겠네. 하여튼 청사포인데 그 청사포 방파제 앞에 있는 그 유리로 된 건물 안에서 이렇게 합니다. 며칠 안 남았으니까 가서 보시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복을 좀 더 받으려면 돈을 내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신은 주는 만큼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거를 신에게 바치면 신이 그만큼 복을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거는 이론적 과학적으로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재밌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 인터넷에 꼭 그렇다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문화예요, 문화.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을 바쳤을 때 나한테 그만큼 복이 옵니다.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목숨이에요. 생명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근데 생명을 이 절에 갖다 내고 저 절에 갖다 내고 저 교회 저 성당에 다 갖다 낼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은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돈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놓으면 복을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무당 가슴에 띠가 있어요. 앞이나 등 띠가 이렇게 묶여 있을 테니까 거기다 이렇게 1,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꽂아주면 요즘은 50,000원짜리 많이 꽂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면 그만큼 복이 온다 생각해요. 그리고 10,000원만 내고 싶은데 지갑을 열어보면 50,0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럼 그 옆에 있는 무당들한테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줘요. 네. 그리고 할머니들은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며칠간 내면 돈이 많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10,000원짜리 하나 내면 1,000원짜리 10개 줘요. 그럼 하루 종일 앉아서 1,000원씩 내요. 돈 바꿔줍니다, 여기서. 흥은, 다 아시는 대로 그런 것이다. 화이트 트라우마다. 그러니까 슬픔과 애처럼 비극적인 게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은데 그 사이사이에 기쁨이 있어서 그게 우리 삶을 견디게 하고 그런 힘인데 그게 바로 흥이다라는 거. 이상 30분에 마치고 질문 이런 거 하라고 그랬는데 좀 지났습니다. 이상 마치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제가 아는 데까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